남북 어머니들의 서로 힘들어주기 프로젝트 엄니도 엄니는 척감이라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진행을 맡은 저는 방송인 이은하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엄니도 엄니는 척감이라 시간에는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든 남북 엄니들의 고민을 함께 공감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30년 경력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작년과 올해 양육 캠페인을 통해 받아보신 엄마 심리 수업 이 책을 출간하신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윤우상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자세히 박사님께서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윤우상입니다.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한지 한 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또는 아이들 상담을 많이 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엄마 심리 수업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강의 의뢰가 왔고 여기 대전 하나센터에서 또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 책 제목부터가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엄마 심리 수업이라는 제목에서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의 마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사실 엄마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지나쳐서 오히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엄마의 감정이나 심리 때문에 힘들 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박사님께서 쓰신 책 제목부터가 이 자녀를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먼저 다가오지 않았나 생각돼요. 예. 책 부제가 엄마의 무의식이 아이를 키운다예요. 네. 그래서 무의식이라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근데 굳이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썼냐면 엄마가 의식적으로 아이한테 사랑을 주잖아요. 네. 사랑을 주는데 무의식적으로 보면 그게 아이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이 되는 줄 모르고 그 사랑을 계속 주면 네. 아이한테 오히려 해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엄마 심리 수업이라고 쓴 이유는 내가 주는 사랑이 이게 혹시 독이 되는 사랑이 아닌가 하는 걸 한번 성찰해 봤으면 해서 책을 썼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되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오늘 궁금한 점도 많아서 같이 한번 그런 공감되는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저희가 방역수칙을 지킨 가운데에서 오늘 사연 관련해서 몇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하셔도 좋고 지금 유튜브 대전 하나센터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계신 분들 중에서도 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양육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질문 많이 해도 되는 거죠? 예.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양육 전문가 윤우상 박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하나센터에서는 지난 4월에 대전화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남북 어머니들의 양육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그 사연들 중 일부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딸과 20개월 아들을 둔 북한에서 온 엄마입니다. 농사 중에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죠. 정말 그런가 봐요. 특히 딸의 행동이 느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저의 딸은 어린이집 갈 때 5살부터 밥도 잘 안 먹고 끼적끼적 말도 잘 안 듣고 행동이 늦어서 원인을 몰라서 고민입니다. 제가 아이를 달랠 줄 몰라 그런 건지 천성적으로 늦은 아이인지 이제는 몇 년 세월 흘러서 저도 지쳐버렸어요. 행동이 느린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이 엄마 그 사연을 봐도
4살, 5살 때부터 그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계속 그러잖아요. 네. 안 고쳐졌다는 얘기잖아요. 음, 이거는 기질이라고 봐야죠. 네. 빠른 아이 있고 좀 느린 아이 있고, 근데 느린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빠릿빠릿한 엄마가 볼 때는 애가 왜 이렇게 게을러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빠른 아이도 있고 좀 느린 아이도 있고 또 외향적인 아이도 있고 또 내성적인 아이도 있잖아요. 네. 빠른 아이가 좋을까요? 느린 아이가 좋을까요? 글쎄요.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쵸. 네. 그럼 거꾸로 외향적인 아이가 좋을까요? 내성적인 아이가 좋을까요? 그냥 떠오르시는 대로. 그냥 뭐 엄마들 입장에서는 좀 외향적이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생각이 나죠. 엄마들은 외향적이고 빠릿빠릿한 아이를 당연히 좋아하죠. 네. 만약에 아들을 낳았으면 토끼가 좋을 것 같아요? 호랑이가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랑이겠죠. 그죠? 그런데 아이가 토끼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엄마는 아이가 호랑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가 토끼 모습만 보여요. 그럼 자꾸 호랑이를 만들려고 그러죠. 네. 대범하게 하려고 하고 아이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딱 갔는데 처음 날 아들 하나인데 네. 유치원에 딱 갔는데 처음 본 애 그 친구도 아니죠. 처음 본 남자애가 안녕 이러고 내 아들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내 아들은 뒤에 쏙 숨어버려. 그 얼마나 엄마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렇죠. 토끼 같은 아들 호랑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꿔질까요? 어때요? 쉽게 바뀌진 않겠죠.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실 뭐 그게 기질이라면 예. 사실 엄마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안 네. 돼요. 네. 육아의 신이 누구죠? 지금 대한민국에 음식의 신은 누구예요? 음식의 신은 백종원님, 육아의 신은 박사님 아니신가요? 저는 아니고요. 오영은 그렇죠. 오은영 박사님인데 만약에 오은영 박사님한테 느린 아이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물어보면 답을 주실까요? 못 주세요. 네. 그리고 오은영 박사님 10분이 그 아이를 키워도 느린 아이 빠르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빠릿빠릿한 아이들이 나중에 더 성공할 가능성은 조금 더 많이 있겠죠. 그런데 되게 부지런하긴 하는데 돈도 못 벌고 그냥 고생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변 보세요. 되게 부지런하고 빠릿빠릿한데 네. 고생만 하는 사람 많아요. 부질없이 부지런한 거죠. 그런데 게으른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 뭐에 딱 꽂히면 그때는 정말 올인해가지고 성취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 느리다, 빠르다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이의 성향이고 기질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뀌기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싸우면 저는 기질 싸움이라고 하는데 아이랑 기질 싸움하면 아이 고통스럽고 엄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졌다 그러잖아요. 네.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능력이 없거나 엄마가 양육을 못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기질은 고치기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냥 냅두냐? 그러잖아요. 또 질문이 왔는데 답을 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엄마가 정말 못 견디는 거 한두 가지만 네. 그것만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시간에 밥 먹는 거나 아니면은 옷 입고 빨리 나가는 거나 그렇게 한두 가지만이라도 정해서 네. 그것만 약속하고 네. 그것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주는 거죠. 잘하면 이렇게 하자. 너 안 되면 너 이런 벌칙을 받는다 해서 어떤 행위 하나만 그런데 그것도 아이가 마음만 먹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좀 느린 아이들은 자기가 마음 먹어도 잘 안 되는 분야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식사를 천천히 하는 아이한테 빨리 하라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옷 입는 거는
자기가 마음 먹고 조금만 빨리 입으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린 아이를 빠르게가 아니라 느린 아이의 어떤 행동들 중에서 그나마 좀 네가 결심하고 마음 먹으면은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엄마가 죽어도 이거는 못 보겠다. 넌 이것만 보면 정말 엄마 속상해 속 터져 죽겠다 하는 거 가지고서 한두 개씩만 좀 바꿔나가는 그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큰 성공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그렇죠. 하면 서로가 너무 힘드니까 정말 엄마가 이것만큼은 꼭 고쳤으면 좋겠다. 그게 또 아이한테는 우리 엄마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바꿔줘야 엄마와 좀, 그렇죠. 잘 지낼 수 있겠다. 이런 걸 그렇죠. 좀 심어주는 정치적인 거잖아. 그런데 많은 엄마들이 아이의 느린 것 전체를 다 저런 성향 전체를 바꾸겠다는 네. 꼭 그런 생각은 아니지만 아이의 느린 태도 전체를 못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고 이거 야단치고 저거 야단치고 하는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두 가지 꼭 했으면 좋은 거 그리고 아이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부터 조금씩 좀 변화를 주는 거 네. 그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를 아이가 안 변했다고 엄마 탓으로 보면 안 되고 첫째 또 한 가지는 그 게으른 거 좀 느린 거를 못 고쳤다고 아이가 문제가 되거나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성향이 나중에 또 꽃이 필 때가 있고 또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능력이 될 때도 있어요. 네. 그렇게 넓고 길게 보는 게 좋고 아이의 느린 성향도 그냥 오케이 이렇게 아이를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엄마가 자기 마음을 좀 편안하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이가 자기 느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할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그렇죠. 안 쓰죠. 아이는 안 쓰는데 왜 엄마가 왜 그럴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그리고 답답해서 그렇고 저래 가지고 잘 살까 저래 가지고 뭘 할까. 엄마의 불안이나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아이가 있는 그대로 또 괜찮은 멋이 있을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을 조금 인정하고 예. 네, 그런 다음에 문제 해결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굼덩이님의 맞벌이 부부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맞벌이 가족이에요. 아기는 지금 3살로 3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고 코로나 때문에 엄마랑 떨어진 적 없는 아들이었는데 제가 최근 취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아기가 어린이집 연장반을 신청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맞벌이이고 집에 없는 날이 많아요. 물론 집에 없는 날은 저희 시어머님이 아기를 봐주세요. 아기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아직 적응을 못했는지 밤마다 절 찾아요. 어린이집에 가서도 저희 가족 사진을 찾으면서 온다고 하네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전 일하고 집에 와서 아기랑 놀아줘야지. 아기는 저 없다고 울지. 힘들고 지쳐있을 때가 많아요. 다행히 아기는 시어머님이랑 놀 때 울지는 않지만 엄마는 계속 찾는다고 해요. 시어머님이랑 사이가 좋아서 언제든지 아기 봐달라고 하면 봐주시지만 시어머님도 연세가 있어서 계속 부탁할 수는 없는 일이고 저희 부부 둘 다 사회복지사여서 야간 일을 할 때가 많다 보니 아기가 시어머님이랑 잘 때도 있고 남편이랑 잘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를 찾아요. 아기한테 안 좋은 기억으로 남을까봐 조금 걱정되고 엄마가 자기 놓고 도망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을지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돼요.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일 그만두고 아기가 조금 더 큰 다음 일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고민이에요.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한데 사실 누구나 다 일하시는 분들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럴 때 또 사실 엄마의 마음 그리고 아빠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애착과 또 분리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아빠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자기가 직장을 다니건
아내가 집에서 애 보는 것보다 나가서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능력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애 보라고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40%의 엄마가 자녀를 직접 어렸을 때 유치원 가기 전에 직접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네. 40%예요. 만약에 특히 뭐 생후 3년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생후 3년에 엄마가 안 키우면 뭐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그거 다 뻥이에요. 진짜 뻥이에요. 30년 정신과 의사가 진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뻥이에요. 제가 뻥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뻥 아니다라고 증거를 대실 분 있으면 다 오시라고 하세요. 생후 3, 4년 동안 엄마가 안 키웠다고 아이가 문제가 된다면 대한민국 망했어요. 이미 망했어요. 저희 딸도 3살 때 네. 20개월 조금 넘어서 어린이집에 보냈죠. 네. 주 양육자가 3번 바뀌고 네. 우리 딸 유치원에 보낼 때 아니 어린이집 보낼 때는 3살도 안 됐죠. 아내가 자기는 마음 아파서 못 보내겠다고 나보고 보내려는 거예요. 첫날. 그래서 어린이집에 제가 딸 데리고 갔어요. 저는 네. 딸이랑 친하니까 아빠니까. 그리고 얘를 놔두고 오는데 엄청 우는 거예요. 정말 그 경기하듯이 우는 거예요. 나를 자꾸 놓지를 않아요. 정신과 의사잖아요. 네. 얘를 여기서 떼어놓고 오면 얘가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분리 불안이 생겨서 네. 아빠한테 버림받은 딸이 되잖아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한 10분 동안에 다시 데리고 가야 될까? 아니면 얘를 놔둬야 되나? 만약에 데리고 가면 최소 3, 4년은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일하고 있는데 둘째가 또 태어난 거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해요? 가슴 찢어지게 진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도 이러는데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놔두고 왔어요. 놔두고. 그리고 속으로 정신과 의사니까 걱정했죠. 얘가 트라우마 생겨가지고 분리불안 생겨가지고 남자도 못 만나고 남자 만나는 걸 불안해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남자 만났다가 지가 차고 만났다가 차고 지금 어른 됐는데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 엄마가 직장 다니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아이랑 어렸을 때 뭐 서너 살 이하나 떨어진다고 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양육자가 엄마나 아빠도 양육자라고 할게요. 양육자가 아주 학대를 심하게 한다거나 학대를 심하게 해요. 어쩌다 한 번 야단치고 어쩌다 한 번 뭐 꿀밤 때리고 그런 거는 학대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 예민해져서 그렇지. 너무 학대하거나 아니면 너무 방치해 두는 거예요. 애가 배고픈데 그냥 뭐 밥도 안 주거나 뭐 그런 너무 방치하는 그런 상위 10%나 하위 10%의 그런 경우에만 문제가 되지 그냥 일상적인 건강한 양육자가 돌봐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내가 안 키워서 정서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하지만 만약에 그 걱정에서 못 빠져나온다면 그만두고 애를 키워야죠. 네. 그 걱정이 지배적이라면. 네. 그런데 그냥 단순한 걱정 정도라면 빨리 도리도리 하시고 내가 내일 열심히 잘하고 내가 일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내 여력만큼만 아이를 돌봐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특히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시어머님이 돌보고 있잖아요. 네. 시어머님이 그래도 내 남편 키웠는데 내 남편 정도 키울 시어머니면 그리고 내가 시집도 갔으니까 그 정도는 시어머니를 믿으셔야죠. 오히려 나보다 더 잘 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해요. 네. 아마 이 사연 주신 우리 어머님도 지금은 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우리 아이 이제 적응해서 괜찮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사실 이맘때 근데 그 엄마 입장에서 이제 가장 상처가 되는 말들이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기는 엄마가 키워야지 이런 어르신들의 걱정 섞인 말씀들 이런 게 사실 일하는 엄마로서는 그럼 내가 못 키우니까 내가 엄마로서 잘못하고 있구나 막 이런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엄마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엄마가 키우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당연히 엄마가 키우면 좋죠. 내가 키우는데 못해도 내가 잘못하는 거니까 네. 상관없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자, 걱정하고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내가 네. 이 일을 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게 아이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지 돼요. 네.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거든요. 아이는 내가 걱정하고 불안한다고 아이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걱정하고 불안 냄새, 내가 너를 못 봐서 아이고 어쩌나 내가 엄마 노릇 못해서 이런 마음을 주면 오히려 아이를 엄마가 짠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냥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잘 지냈냐 기쁘다 이러고 하시고 거기에 온갖 에너지를 다 쏟지 마세요. 엄마가 나도 바깥에서 일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알맞게 쓰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 아이는 잘 자란다.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엄마가 에너지를 다 안 쏟겠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을 오버해서 쓰는데 365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치죠. 그런데 또 보세요. 365일 에너지를 쏟는다고 내가 만족해요? 안 되죠. 만족은 만족대로 못하고 힘은 더 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한다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스스로 다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력으로 충분히 만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가 엄마랑 떨어질 때 운다 그러잖아요. 가슴 네. 아프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슨 상처가 되지 않을까?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좀 다른 역설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가 전업맘이에요. 아이가 3살이에요. 하루 종일 24시간 아이랑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좋죠. 엄마랑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엄마가 애가 이제 낮잠을 자고 있으니까 엄마가 낮잠 자네 얘 자면은 1시간은 자니까 이러고 마트를 갔어요. 마트 가는데 친구랑 만나서 수다를 떨다가 한 1시간 만에 왔는데 아이가 자지러지게 경기하듯이 울고 있는 거예요. 네. 봤더니 30분 이상 계속 운 거예요. 엄마가 없으니까. 얘가 트라우마가 없을까요? 24시간 엄마가 있었는데 그렇죠. 그거 갑자기 낮에 엄마가 없어져가지고 엄청 울었는데 1시간 가까이 네. 엄마가 없어. 똑같아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엄마가 직장 나가서 없어서 트라우마 받는 거랑 24시간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트라우마 받는 경우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하도 울어가지고 옆집 엄마가 하도 울어가지고 막 띵동띵동 해가지고 어떻게 경변해가지고 따가지고 들어왔다. 그럼 낯선 여자 만나가지고 더 울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하는 아이들이 받는 트라우마는 그냥 엄마들의 불안 때문에 생긴 망상이에요, 사실. 네. 그냥 내가 그렇게 걱정되고 그러면은 빨리빨리 가장 좋은 방법은 도리도리 하고 내일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엄마 노릇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 아이의 생명력과 내 아이의 자발성과 또 이 엄마 밑에서 그 정도의 불안이나 이별이나 이런 거는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을 갖고 다 태어나요.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를 믿고 편안하게 좀 생각하고 엄마의 불안과 죄책감을 내려놓는 게 훨씬 더 엄마한테는 좋고 또 아이한테도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한 이 걱정인데 화날 때
물건을 좀 잘 던지는 행동 때문에 아이고. 고민이라는 엄마시거든요. 한번 영상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년생 두 딸을 둔 워킹맘입니다. 5살 첫째 딸이 화날 때마다 하는 행동으로 고민이 돼요. 4살 어린이집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에 아이가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때 본인의 마음에 대해서 표현이 서툴다는 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 괴물이 있다라고 말하든지 또는 울거나 물건을 던진다며 이런 행동이 지속된다면 나중에 친구들과의 어울림에서 소외되고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이후 상담 기간을 통해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고 아이의 발달 과정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아이는 괴물이 있다라는 말 대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화나는 감정에 대해서는 마음 표현이나 감정 조절이 조금 서툰 것 같습니다. 동생이 물건을 양보 안 한다거나 엄마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화가 나서 소리를 크게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칭얼거리는 소리를 내다가 물건을 휙 던져요. 그 물건은 연필, 가위, 블록 등 본인이 화났을 때 들고 있던 물건이며 피곤하거나 졸릴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상담 선생님은 이미 무의식적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던지기 전에 팔을 잡아서 던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나 그 타이밍을 아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건을 던지면 아이에게 단호하게 훈육을 합니다. 우선 아이가 흥분한 상태이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초반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지? 라고 물으니 아이는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고 저도 처음에는 아이에게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는데 최근에는 아이에게 기분이 안 좋으면 화를 낼 수 있어. 화내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화가 난다고 물건을 던지는 건 위험한 행동이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고 너를 다치게 할 수도 있어. 대신 화가 나면 무엇 때문에 화가 나요? 라고 말을 해줘야 해. 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제는 나쁜 행동이라는 건 아는 것 같지만 행동이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해주면 아이가 나아질까요? 말보다는 좀 강한 행동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인데 그래도 어머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상담도 받아보시고 이제 많이 좀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나쁜 행동이라는 걸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한 것 같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어머님께서 하실 건 다 하시네요. 다 아주 잘 하시고 계시네요. 어떤 아이들은 좀 기가 세다고 할까 행동으로 표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5살 돼서 5살 정도 되면 이제 엄마가 얘기하고 그러면은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런 조절 능력이 좀 늦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좀 조절을 빨리 하는 아이들도 있고 늦은 아이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뭐 화내고 우는 게 아니라 막 물건을 던진다거나 위험한 네. 행동을 하는 것 때문인데 엄마가 설명도 하고 아이를 행동으로 제지도 하려고 하고 그 좋은 방법은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단호하게 훈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단호한 훈육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하지 마. 네. 하고 너 그거 하면은 안 돼. 너 화나면은 왜 화난지 엄마한테 얘기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나운서님은 단호한 훈육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제 한결같이 행동하려고 하거든요.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고 보다는 정말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안 된다고 그때그때 좀 바로 얘기해 주는 거. 얘기하면 안 해요? 네, 할 때도 있죠. 얘기하고 계속하면 어떡해? 말 안 들으면 어떡해? 그럼 사실 조금 더 강해지죠. 어떻게 해요? 말이 강해지죠. 말이.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어. 그럼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이제 조금 큰 다음부터는 이제 제재가 들어가죠. 어떻게 제재가 들어가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뭐 그런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로 예를 들어서 네. 좀 큰 애라면은 너 스마트폰 못해. 이렇게. 네네. 그것도 안 된다며. 아 글쎄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듣고 있는데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안 된다면 훌륭- 정말 고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훌륭한 아드님은 그래도 말로 하고 약속을 해서 무슨 스마트폰 못해 아니면 너 좋아하는 뭐 예를 들어서 초콜릿 못 먹어 음. 이래서 애가 말을 듣는다면
이 어머님이 여기 안 썼어요. 네. 이 어머님은 하실 거 다 하셨거든요. 네.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예전에는 네. 얘 두들겨 패면 끝나요. 매를 들면 네. 매를 들고서 손바닥에서 세게 때리고 안 되면 종아리 걸어서 세게 때리고 그거를 한 서너 번만 하면은 행동 안 해요. 지금은 때리는 거를 학대라 그러잖아요. 아, 정신과 의사가 체벌을 옹호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정말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기가 세서 행동상 전혀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저는 진짜 사랑의 매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가 센 아이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아이는 여자긴 하지만 자 몸이 자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이 자기를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런 기질의 아이가 있어요. 몸이 자기를 못 견디니까 뭘 집어 던지거나 이러는데 자 몸이 이러는 때 말로 해서 안 들어가요. 좀 이런 얘기 뭐하지 막 내가 똥이 마려운데 네가 지금 똥이 마렵지만 똥이 마려운 이유는 네가 뭘 많이 먹고 그러니까 똥을 내일 아침까지만 참어 이런다고 되나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실 건 다 하시는데 안 될 때는 더 단호하게 훈육하셔야지 돼요.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얘 몸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간접 체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말로 충분히 설명해서 애도 말로는 알아들어요. 하지만 엄마한테 이기려고 한다든지 본능적으로 아니면은 자기의 몸이 조절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엄마가 충분히 말로 해서 알아듣는데 이럴 때는 아이의 몸 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줘야지 돼요. 간접 체벌하는 게 제일 낫고요. 소위 뭐 무슨 의자라는 거 있잖아요. 뭐 앉혀가지고 생각하는 의자. 네.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얘는 손을 들게 한다거나 뭐 앞으로 손을 들게 하거나 10분 동안 있어. 손을 들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자, 내가 이거를 던졌단 말이에요. 몸이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던져준다고 하면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요? 손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힘들죠. 팔이 아프죠. 팔이 아프고. 네.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벌 받았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팔을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픈 거예요. 그럼 던지려고 하면 팔이 아픈 게 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본능적으로. 그렇죠. 몸 수준에서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저기서 서 있어. 너 거기 10분 동안 서 있어. 던지려고 그럴 때 내가 10분 동안 서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몸이 행동으로 오버될 때 내가 몸이 어떤 또 다른 고통을 받아서 내가 이러면 또 지금은 몸이 편하지만 던지는 게 이러면 또 내가 몸이 뭔가 구속을 받고 고통을 받는구나 하는 게 몸을 하는 순간에 동시에 느껴져서 멈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마가 말로 해도 안 될 때는 간접 체벌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단호하게 해야지 돼요. 진짜 엄마가 무섭게 해야 되거든요. 단호하다 그러면서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아 하지마. 이건 단호한 게 아니에요. 부탁하는 거고 구걸하는 거지. 아주 엄하고 아주 강하고 아주 세게 내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앙탈을 부리고 뭘 하더라도 엄마는 바위처럼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고서 너 저기 가서 서 있어. 손 들고 서 있어. 10분. 그래서 이 던지는 행동 위험하잖아요. 이런 행동은 강력하게 어떤 흔들림 없이 아이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줘야지 돼요. 손 들기 서 있고. 만약에 손 들는 것도 거부한다? 이건 완전히 엄마에 대한 항명이거든요. 이거를 엄마가 물러서면 전혀 훈육이 안 돼요. 네. 이거는 엄마가 정말 극단적으로 손바닥 내에서 자루 때릴 정도까지의 진짜 기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서너 살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직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5살 엄마가 알거든요. 얘는 말귀를 알아들어. 네. 그런데 엄마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또는 자기 행동을 컨트롤 못하는 것 같아.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강하게 해야지 돼요. 그런데 2살, 3살, 4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한테는 뭐 그럴 적은 아니죠. 그런데 얘는 이미 한 5살 정도 됐으니까 좀 봐서 강한 어떤 몸을 구속시키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훈육할 때 단호할 때는 네. 진짜 엄마가 정색을 하고 그 훈육을 해야지 돼요. 이 순간은 어쨌든 그 엄마의 단호함에 이제 아이가 우리 엄마가 정말 많이 화나셨고 내가 정말 이건 하면 그렇죠. 안 되는구나 정도 그렇죠. 분위기를 강하게 심어줘야 그렇죠. 돼요. 어떤 행위 하나에서만은. 네. 자, 다음 사연을 또 가보면은요. 다음 사연도 아이의 그 행동에 대한 고민인데 좀 더 어립니다. 3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신데요. 어떤 고민인지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엄마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제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선 저에게 제 아이가 제일 중요하게 되었어요. 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런 제 모습을 생소하고 낯설어해요. 제가 육아에 자신이 없다 보니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아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육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24개월이 지나가며 아침 등원 시간마다 전쟁이에요. 아침 대신 우유를 먹는데 아이는 먹기 싫어서 포도 시럽 타주세요. 포도 시럽 타주면 우유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네라고 대답해서 포도 시럽 타주면 빨대 넣어달라 하고 빨대 넣어주면 안 먹겠다는 아이. 그래도 아이의 건강을 생각해서 우유 먹으면 사탕을 준다고 하자 아이는 우유 안 먹고 사탕만 먹겠다고 30분 동안 사탕 달라고 울고불고 하다가 결국 우유도 안 먹고 사탕도 안 주고 등원했어요. 이렇게 아이의 주장이 강해지며 저와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 동생과 엄마가 보기엔 아이에게 화를 많이 낸다고 걱정까지 하시더라고요. 누구보다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인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요즘이에요. 때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안 된다고 알려주고 싶은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아이에게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네요. 알려주는 과정에서 저는 또 아이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화많은 저 때문에 자존감 낮은 아이로 자랄까봐 걱정이에요. 네, 조금 전 사연과는 좀 더 어린 아이인 거잖아요. 또 이 나이 때는 사실 때도 부린 나이고, 네, 이제 엄마와 대화는 되지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떼부리는 나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옛날에 저희 클 때는 미운 7살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미운 몇 살이에요? 미운 빨라졌죠. 미운 4살부터, 네 살? 4살이란 말 붙어 있거든요. 예. 저희는 미운 7살인데 4살이니까 한 3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저런 시기죠. 아이가 쉽게 얘기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파워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네. 자기 주장을 할 때. 근데 그 주장이 아이니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했다가 해주려고 또 싫다 그랬다. 답을 드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게 제가 해답을 드려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저런 자녀는 애를 낳으면 모든 엄마가 거의 저런 경우를 최소 1, 2년은 겪거든요. 네. 거기다가 좀 순한 아이들은 저게 좀 덜하니까 엄마가 좀 편하게 넘어가는데 좀 기가 센 아이들은 저 과정을 무조건 다 겪어요. 그런데 답이 있냐? 사실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대여섯 살 되면 엄마가 요 방법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을 써보긴 하지만 네. 네. 아니 지금 서너 살인데 뭐 말을 알아들어요? 뭘 알아들어요? 사실은 답이 없고 네. 답이 있다면 그냥 엄마가 자기 스타일대로 네. 또 아이가 똑같이 때를 부려도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100에 1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알아서 하는 것뿐이 없어요. 속상하면서. 내 아이를 그냥 엄마가 나름대로 잘 좀 파악을 해서 그렇죠. 그것뿐이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흑 속에서 우리 둘이 막 지지고 볶는데 많은 엄마들은 아니야 이게 내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정답 없죠. 만약에 네. 정답이 있다면 지금
서너 살 때 아이가 뗐을 때 하는 방법으로 교과서처럼 하나 나와서 더 이상의 육아서가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의 육아서가. 그리고 저도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네. 그 아이랑 맞춰서 엄마가 마음고생하고 아이랑 지지고 볶다가 또 한 1년 지나고 나면 또 아이가 더 훨씬 더 편해지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화를 그렇죠. 내서 아이가 혹시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아이가 그 꼬라지를 하고 있는데 화 안 내고 애 키우는 엄마가 있을까요? 자, 엄마도 아이도 성향이 있지만 엄마도 성향이 있어요. 욱하는 성향이 있어서 네. 막 감정적인 엄마 스타일이 있고 아주 차분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얘가 나를 욕한 건가 아니면 나를 지금 화나게 한 건가 내가 여기서 화를 내야 되나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엄마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내는 엄마들은 아이가 웬만히 해서도 화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반으로 따지면 화 안 내는 엄마가 반이라면 툭하면 화내는 엄마 많잖아요. 화내는 엄마가 자기가 내가 화내고 툭하면 화내고 살았는데 엄마 됐다고 화 안 내요? 그러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네. 않죠. 네. 그러니까 첫째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한테 태어난 아이라서 이 엄마 꼬라지에 잘 견디고 이 엄마 꼬라지에 맷집까지 생기는 그런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첫째. 네. 두 번째, 내가 화 좀 낸다고 내 아이가 정서적으로 이상해지지 않는다. 그건 네. 100% 확실해요. 네. 셋째, 그 다음에 셋째 뭐냐? 내가 화냈다고 나는 나쁜 엄마, 이상한 엄마, 아이 망치는 엄마라는 죄책감 갖지 마세요. 네. 엄마가 죄책감 가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왜 안 좋냐면요. 엄마가 아이 보고서 죄책감 가져요. 네. 그건 뭐예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나보고 막 슬퍼해. 그럼 아이는 엄마가 나 때문에 그러는구나. 네.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엄마를 슬프게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도 죄책감 가져요. 무의식적으로. 아니 야단 좀 쳤다고 왜 죄책감? 야단 안 치고 애 키우면요. 애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애가 아주 유약해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험난한 세상이잖아요. 엄마한테 화 한 번도 안 받은 애가 유치원 가는데 옆에 애가 막 화내. 유치원 선생님 너 그것도 못해 하고 화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감당을 못해요. 네. 이거랑 똑같아요.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화를 많이 냈네? 화 좀 그만 내자. 화 좀 줄이자. 끝. 그게 끝이에요. 거기 죄책감 갖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화냈어. 또 화냈네? 화 좀 줄여야지. 끝. 그냥 끝이에요. 그 엄마의 아이는 또 잘 반응해요. 엄마는 사계절이에요.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다고요. 태풍도 불고 아주 혹한도 있고 자연이 그렇잖아요. 네. 자연은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인간을 죽이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도 자연이에요. 사계절이 있는 건데 지금 육아서나 이런 데서 심리학 아이를 키우는 어떤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엄마를 15도 16도에 봄바람 부는 엄마만을 정상적인 엄마, 좋은 엄마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네. 이 부분에서 많이들 위로가 되실 것 같아요. 15도 16도에 그 봄바람 엄마만 하고 계세요? 아니죠. 저도 네 화를 낼 때는 무섭죠.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엄마. 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엄마라는 우리 엄마가 무서울 때는 무섭구나. 네. 근데 아이에 딱 박혀 있어야지 엄마 말을 듣죠. 엄마를 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15도에 봄바람만 부는 날씨가 됐어봐요. 꽃이 피겠어요. 낙엽이 지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자연이야. 이 엄마는 자연이야. 사계절의 엄마야. 너한테 봄바람도 있고 따뜻한 여름 날씨도 있고 또 눈 내리는 겨울도 있지만 혹한도 불 수도 있고 폭풍도 칠 수 있어.
그래도 너는 잘 자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내가 너무 화를 낸다. 네. 좀 줄여야지. 끝. 네. 근데 또 거꾸로 내가 너무 화를 안 낸다. 저걸 너무 놔둔다. 그럼 조금 더 화를 음. 내면 끝. 중요한 거는 엄마가 요거했다고 아이가 이렇게 되고 엄마가 이렇게 했다고 아이가 이렇게 된다. 그 생각을 버리셔야지 돼요. 아이들은 그 진흙 인형이 아니에요. 엄마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아이를 믿으시고 아이의 자발성, 아이의 생명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엄마 인생을 즐겁게 잘 살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제 엄마가 행복해 아이도 행복하다라고 하잖아요. 늘 이제 죄책감이나 엄마가 뭐 후회 섞인 말들이나 내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갖고 있으면 그게 아이한테도 그대로 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자 보세요. 그때 잠깐 얘기 그것만 할게요. 엄마가 죄책감을 가지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아이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아이가 멀쩡하면 네. 엄마가 크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잖아요. 네. 애가 저런 건 나 때문이야. 이게 죄책감이거든요. 애가 저런 거. 그게 뭐야? 내 아이를 완전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100점으로 봐야죠. 요 모습, 요 모양으로라도 100점으로 봐야 되는데 엄마가 내 아이를 자꾸 점수를 자기도 모르게 낮게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서 내 아이를 100점짜리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거기서부터 아이의 생명력이 자라나는 거고 아이는 100점이고 또 하나는 그 아이를 낳은 나도 100점이에요. 그래서 100점, 100점으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도 만나보고 사연 중에 나눠봤는데 시간상 더 많은 그 부모님들의 사연을 만나보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이 시간 현장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 계셔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또 궁금하신 거 박사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질문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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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2살인데 이제 돌쯤 됐을 때 어린이집 보내야 사회성도 좋아지고 또 교육도 된다 막 이러면서 주변의 말들 때문에 지금 어머니 생각과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거군요.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엄마 생각이 정답이에요. 네. 그 주변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12살, 아니 12개월 돼가지고 또는 24개월 돼가지고 어린이집 간다고 사회성이 좋아지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랑 있는 게 편안하고 엄마도 지금 엄마랑 아이랑 있는 게 더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보내요. 그럼 엄마가 불안하겠죠, 당연히. 네. 그죠? 아니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근데 거꾸로 가가지고 아이가 잘 지내고 사회성 좋게 지낼 수도 있지만 거기서 아이들이랑 못 지내거나 어디 기센 남자애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사회성 그런 게 소위 발달 단계의 잘못된 오류고 오해예요. 12개월 돼가지고 어린이집 가면 사회성이 더 좋아질 텐데 그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단순 무식한 도식적인 네. 이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엄마와 아이의 느낌의 케미예요. 내가 아이랑 더 있고 싶어. 그럼 무조건 남의 얘기 너 흔들리지 마세요. 엄마가 정답이에요. 그런데 한 4살까지 나랑 있고 싶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한 2살 반 정도 됐는데 어린이집 보내고 싶네 하는 마음이 들으면 그때 보내면 되는 거예요. 네. 됐어요? 예. 네. 누구에게보다 엄마의 네. 생각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 정답은 없다는 게 또 여기서도 엄마랑 아이의 그 흐름의 케미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엄마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네. 근데 자꾸 옆에서 이상한 얘기들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절대 명심할 것은 지금 내 마음, 내랑 아이랑 이 교감하고 있는 마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3살인데 말을 남들은 다 잘해. 근데 네. 엄마가 느낄 때 지금 얘는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 네. 근데 사람들이 아니 언어 교육 시켜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정답은 엄마예요. 그때 쉽진 않지만 엄마가 자기 자신을 믿는 것도 필요해요. 네. 됐어요. 우리 아이 나중에 말 틀 거예요. 좀 그러는데 내가 느낌에 지금 막 억지로 말 시킨 마음 전혀 없어요. 그 엄마의 그 자존심을 믿으셔야지 돼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실 좀 아쉬운 마음이 큰데요. 더 오랜 시간 동안 박사님과 좀 이야기 나누고 싶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직접 사연을 보내지 못하셨지만 또 공통적으로 어머니들이 또 질문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춘기 자녀들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것만 좀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려볼게요. 또 사춘기 자녀들 대화법도 힘들고 그냥 정말 마냥 그 시기가 그러니까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줘야 되는 건지 사실 가장 사춘기 자녀 키우는 엄마들이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혹시 박사님께서 어떤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역시 여기에도 정답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맨날 답이 없다고 하니까. 네.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뭐 세상이 뜻대로 안 되는 게 골프 실력이랑 뭐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특히 사춘기 이제 서너 살도 그렇지만 특히 사춘기 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진짜 아이가 크게 어떤 테두리 안에서 크게 일탈해서 무슨 큰 문제만 안 일어난다 정도만 되면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셔야지 돼요. 그 폭풍노도라고 하거든요. 네.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 모르고 럭비공 이렇게 키고 있는데 거기다 너 럭비공 키지 마라. 네. 이런 얘기랑 똑같아요. 네. 정말 아이가 문제가 될 때는 정말 강하게 정말 뭐 옛날 같으면은 말 안 들으면 삭발도 시키고 뭐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딱 그것도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행동 전체를 바꾼다기보다 학교라면 학교, 넌 학교는 죽어도 가야 된다. 엄마가 딴 거는 다 너의 그런 것들 하지만 학교는 엄마 양보 못한다. 이럴 수는 있고요. 네. 또 어떤 엄마는 학교도 상관없지만 이거는 안 된다. 이럴 수가 네. 있거든요. 너 뭐 극단적으로 넌 뭐 하지만 남 피해 주는 건 절대 안 된다. 학교 그만둬도 네.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라도 아이의 행동 중에서 큰 거 하나를 잡아서 그거는 정말 엄마가 감하면서 안타깝게 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건 필요해요. 엄마 기준에 너무 지나치는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네. 예, 그것도 맨 처음에 뭐라 그럴까, 게으른 아이, 느린 네. 아이한테 어떤 행동 하나를 했듯이 사춘기에 있는 아이한테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행동 하나에 대해서 그것만은 서로 약속하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라. 네. 또 한 가지는 사춘기 아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일진같이 막 아주 그렇게 막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할까? 잔소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잔소리가 안 되는 아이들. 그래서 막 잔소리해서 네가 이러면 이런다기보다 엄마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가 하지 말라기보다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빠진다. 네. 네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잔다. 네. 그런 엄마를 표현해 주는 게 네. 잔소리보다 훨씬 더 도움은 돼요.
혼내는 잔소리하는 것보다 당연히 엄마의 당연히 심정을 예. 혼을 내지만 이제 그게 예.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엄마의 심정은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춘기가 아니라 초등학교나 어린아이들한테 엄마 심정을 얘기하면 그건 아이들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아직 엄마가 나 때문에 막 이럴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거는 권하지 않는데 사춘기 아이들한테는 그런 얘기들이 조금 아이들의 행동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힘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춘기 때 이러기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예. 아이랑 좀 대화를 할 수, 좀 그런 편안하게 아이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네. 원래도 이제 대화가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춘기 그렇죠. 때 또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더 안 되겠죠.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런 게 엄마랑 좀 통하면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엄마랑 대화는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 돼서 대화가 막혀버리기 시작하면 중학교 이때 사춘기 올라가면 진짜 대화가 어려워요. 그냥 엄마가 뭐 하면 말도 안 하고 막 짜증만 내고 화만 내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네. 엄마들이 그래서 말 좀 해라 이 말을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이죠? 예. 1학년인가요? 네네. 그럼 지금부터 훈련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좋은 거 딱 두 가지 방법이 네. 있어요. 첫째, 말을 끊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뭐 얘기할 때 엄마는 이미 답을 알고 뻔하거든요. 얘가 무슨 얘기할지. 네. 그러니까 알았어. 너 얘기하려고 그러지. 알았어. 끊어요. 그게 끊게 계속되면 아이는 엄마랑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대화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전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는 훈련을 하셔야지 돼요. 근데 뭐 두세 번 할 때는 당연히 너 아까 이거 한 얘기니까 엄마가 얘기할게. 끊어도 되죠. 처음 얘기할 때는 뻔한 얘기라도 무조건 끝까지 들어주는 훈련 하셔야지 돼요. 그거 하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들어주고 나서 맨날 기승전 엄마 답이야. 엄마 정답. 그러면 안 돼요. 아이가 얘기하겠어요? 내가 얘기해봤자 뻔히 야 이건 A고 이건 B고 이건 C니까 1이 맞아 2가 맞아 1이 맞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누가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얘기를 들을 때 아이의 이미 정답이 나올 때 정답을 자꾸 지우는 훈련을 하셔가지고 네. 열에 한 번은 아이의 틀린 답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지 돼요. 네. 그래야지 아이가 이거 얘기해서 엄마가 싫다고 하는데 내가 잘만 하면 엄마가 또 오케이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엄마랑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이 표현력 늘어나고 공감력이 늘어나요. 그 두 가지 훈련만 계속 하시면 사춘기 때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그나마 엄마랑 대화는 할 수 있거든요. 네. 한 가지 아이가 정말 사춘기 때 문제가 있어 엄마가 한번 세게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정말 엄마가 힘들다 그러면 컵이라도 던져버린다든지 정말 엄마가 너무너무 그런다고 아이 그 사춘기 때는 뭐 정서적으로 상처 안 받거든요. 엄마가 너무 힘들면은 정말 물건이라도 집어 던져서라도 자기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정말 안 될 때는. 그럼 아이가 이거 내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춘기는 정말 뭐라 그랬죠? 답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또 아이가 약간 병들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냥 세게 나가는 사춘기 아이들도 있지만 약간 우울증이나 뭐 이렇게 거꾸로 그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엄마가 무조건 들어줘야지 돼요. 네. 무조건 져주는 역할을 해야지 돼요. 네. 끝까지 들어주고. 약한 아이들, 네. 센 아이들은 엄마가 강한 모습을 강하지만 엄마가 힘든 모습을 두 개를 다 보여야 되지만 네. 이미 사춘기 때 오히려 약해진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계속 져주고 엄마가 계속 들어줘야지 돼요. 네. 우리 아이의 또 성향을 그 성향에 따라 달라요. 네. 아이들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실시간으로 우리 양육 고민들을 우리 윤사 박사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지만 또 선생님께서 쓰신 이 책 엄마 심리서 궁금하신 분들은 또 거기에서 또 많은 해답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오늘 어떠셨나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나운서님이 또 잘 물어봐 주시고 대답도 잘 해주셔가지고 전 즐거운 시간이었고, 화면에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앞에 계신 어머님들이 또 얘기 잘 들어주시고 네.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불러주시면 불이 나게 오늘처럼 달려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윤은상 박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남북을 떠나서 엄마들의 고민은 다 같구나, 우리 다 공감되는 부분들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마 들으시면서 이제 그 어린 시절 자녀를 키웠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때가 지나면 또 해결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걸 겪어오신 엄마들은 또 아실 것 같기도 해요. 그 순간은 가장 힘들지만 이 순간 견디시고 또 지나면 아이도 엄마도 함께 성장할 거라는 거 믿고 우리 엄마들도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엄마의 지금 이 순간의 그 판단을 믿고 그렇게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도 우리 엄마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또 그런 말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언니는 처감이라 오늘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35살 육아맘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아이가 정리정돈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해주면 아이가 나아질까요? 아이가 화가 나면 소리를 크게 지르는데 그것도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고,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일 그만두고 아기가 조금 더 큰 다음 일을 해야 하는지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고민이에요. 제가 과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화 많은 저 때문에 자존감 낮은 아이로 자랄까봐 걱정이에요.
여보세요? 네, 김재진입니다. 네. 아버님 혹시 어떤 네. 프로그램들을 참여하셨나요? 부부 상담 프로그램 하고요. 네. 가족 김명. 아, 네. 어떤 마음으로 엄니도 없는 척감이라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가족 간의 양육 방식이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네. 많이 힘들어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참여 후에 가정에 어떤 네. 변화가 있으셨나요? 서로의 입장에서 일단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죠.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저는 부부 상담 프로그램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식구하고 단절이 되었던 네. 대화하는 방법이나 네. 단절되었던 대화를 틀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죠. 지금도 네. 상담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상담 때는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이셨어요? 서로 갇혀있던 대화가 가장 큰 문제였죠. 이야기하지 않는 거, 네. 서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게 조금은 해소가 되셨나요? 그렇죠. 이야기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알려주셨죠. 역할극 하시면서 교수님이 아버님 역할을 해주시고 객관적으로 아버님이 나와서 보시게 됐었잖아요. 네. 그때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좀 많이 답답했죠. 너무 똑같이 해주시니까. 몰입이 되셨군요. 네.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네, 없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최근에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걸까요? 요즘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혹시 아버님 프로그램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너무 짧은 시간이요. 아, 부부 상담도 그렇고 네. 다 너무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부부 간에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니까 가정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내년에는 부모님들만 모셔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부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다른 부모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모두 다 힘내라고 하고 싶습니다. 힘들지? 괜찮아 어렵지? 함께해 알겠어? 응원해 그거야 당당하게 힘들지 괜찮아 어렵지 함께해 알겠어 응원해 그거야 당당하게 아버님들의 소감만 듣기에는 저희가 너무 아쉽죠. 프로그램이 엄니도 없는 척감이란데. 그래서 어머님이 나와서 대표로 소감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네, 가장 올해 작년부터 용기 있게 저희 어머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박은경 어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부끄럽네요. 제가 소감으로 얘기를 오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되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인터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시작은 아이 양육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센터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 하나센터라는 게 그 탈북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같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이분들도 저희랑 별반 다를 게 없고 아이를 양육한 것에 또 가정 그 부부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랑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프로그램 같이 진행을 하면서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좀 답답했던 게 집에 가면 저만 상담을 받았잖아요.
집에 가면 저희 남편은 이제 그대로인데 저만 변하다 보니까 한편은 그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김가연 선생님이 뭐 부부 상담이나 양육 캠페인도 진행을 해주셔서 아빠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고 가족 상담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 아이 양육을 위해서 왔는데 부부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그로 인해서 아이는 자연적으로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정말 많이 물론 뭐 저희 남편의 행동이 100% 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저번 주에 시연이가 엄마 그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엄마 때문에 힘들고 엄마 그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게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대뜸 한다는 얘기가 엄마가 그때 많이 아팠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해주자 하는 얘기를 듣는데 저희 남편이 정말 바뀌었구나 인식이. 전에는 제가 아프다고 누워있거나 이러면 막 탓을 했는데 이제는 저를 100%는 이해를 못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려고 하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들에게까지 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내 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이 프로그램 참여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부부끼리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서 참여를 하고 더 좋은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어머님께 내년 사업 계획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두 분이. 그래서 내년에는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언니는 첫감이라를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올 한 해도 열심히 해주셨다는 의미의 당신이 최고야 상을 시상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대학교 센터장님이 해주실 예정이시고요. 수상자는 김재진 아버님, 양춘봉 아버님이십니다. 두 분 다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근로하고 계시므로 오늘은 이제 김재진 아버님의 가족이신 박은경 어머님 그리고 양춘봉 아버님의 가족이신 최정희 어머님이 대리 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야상 성명 김재진 의사남은 2021년 한 해 동안 박은경님의 이 세상 하나뿐인 최고의 남편이자 시완이의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아빠로 활약을 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하나센터 설탕이 딱 찾긴 하지만 예, 축하드립니다. 옆에 계시고요. 혼자 사진 같이 찍죠. 당신이 최고의 상 성명 양춘봉 이 사람은 2021년 한 해 동안 최정혜님의 이 세상 하나뿐인 최고의 남편이자 태영이와 주건이의 누구와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아빠로 활약을 하셨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끝났습니다. 자, 저녁 빼고 두 분이 사진을 같이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어주세요. 같이. 좀 더 같이 나가 있어요. 예쁘게 찍어주세요. 예쁘게 찍으면 제일 어렵네요. 네. 찍으세요. 자, 하나, 둘, 셋. 네, 꼭 어머님들이 상을 받으신 것 같은 네, 시상식이었는데요. 네. 마무리만. 저는 하는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에 선한 힘이란 걸 느낄 때 있으세요? 선한 힘. 악한 힘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선한 힘이라는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한 힘은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선한 힘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사는 게 딴 게 아니라 선한 힘을 갖고 그 영향을 잘 넓히면 우리가 사는 마을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북한인 탈북민, 탈북민 많이 계신데 다른 것보다도 선한 마음으로 선한 힘을 발휘해서 선한 관계를 맺는 것들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소중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게 남편이면 더 감사하고 자식이어도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죠? 자식과 남편과 제일 가까운 사람과 선한 관계라는 게 얼마나 소중할까. 하여튼 여러분 응원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되게 하나센터 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응원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연쌤 얘기를 제가 해버렸는데 우리 가연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올 한 해도 함께 해주신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님들 그리고 아이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요. 내년엔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가족들이 돈독해지고 저희 남북 어머님들, 남북 아버님들, 남북 아이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